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미니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저와 같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미니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미니와 함께 서울에 함께 취직하고 싶었는데 미니는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필연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됐습니다. 미니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라고 해도 역시 장거리니까 2주 내지 1개월 정도에 한 번씩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한계였습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피로가 쌓였고 회사가 쉬는 날이나 저에게 여유가 있을 때 저부터 미니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만나러 가서 학업에 열중인 미니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네 집은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어야 한다 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미니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양립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할 틈도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미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있잖아, 실은 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요? 미니는요? 미니는 무사한 거죠? 전화기 너머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아버지께서 엄청 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니 아버지께서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농담도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늘 하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울먹이면서 나는 딸에 대해서는 농담 같은 거 안 해. 미니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엉엉 울면서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에 신호 무시한 차가 들이닥쳤고 그래서 미니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받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조만간 가족끼리 치르기로 한다는데 미니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다른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을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자네 충격받았겠지만 이제 딸은 잊어버리고 살게. 이러면서 제 대답도 안 들으시고 막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미니가 죽은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미니가 살던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미니가 살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저는 미니야! 미니야! 이렇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두드르니 옆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거기 시끄럽게 왜 계속 두드려요? 그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의심이 사라지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미니가 죽었구나. 돌아올 때 저는 길에서 대성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계속 멍해졌습니다. 넋이 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충격으로 밥이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전혀 못 자는 상태가 한 달 이상 됐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였지만 일을 쉴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회사에 가긴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마지막에 쟀을 때보다 10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원래도 말랐었는데 10kg이나 빠지니까 이미 해골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의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귀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렇게 됐네요. 라고 전했더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 식사를 걸으면 환자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환자분까지 목숨을 잃는다면 돌아가신 그녀가 화를 낼 거예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반년 정도 만에 그럭저럭 일상생활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식한다는데 같이 안 갈래요? 저는 민희가 죽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었기에 후배랑 오랜만에 한잔하고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를 보면 바로 말을 걸어온 후배들도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회피하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해준 후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애한테 방금 들었는데 민희 씨와 헤어졌다는 거 정말이에요? 헤어졌다고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던데요?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가 민희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어? 잠깐만. 민희한테 들었다니? 그거 무슨 소리야? 민희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 무슨 소리예요? 제 여자친구랑 민희 씨가 얼마 전까지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민희 씨한테 직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던데요? 게다가 사귀면서 최악이었다고 말했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후배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되자마자 제가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를 할 때면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일이 잘 안 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회사도 가지 않고 빌붙어서 게임만 하면서 공부하는 걸 계속 방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후배들은 모두 이렇게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피하고 말도 안 걸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던 민희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제가 돌변해서 스토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한 남자가 스토킹하는 저를 설득하여 스토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를 계기로 민희와 그 남자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결론은 장거리 연애 시작한 지 2달 정도 만에 저랑 헤어진 걸로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후배의 말을 듣다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바람? 빌붙어서 게임? 스토커? 회사 생활로 지쳐 평일엔 집에서 나갈 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민희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후배들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희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 민희와 나눈 대화들, 같이 찍은 사진들, 돈을 이체해줬던 증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 후 저에게
소문들을 얘기해줬던 후배가 지인들에게 물어 민희에 대해 더 알아왔습니다. 민희는 연구실에서 만난 그 남자와 교제하자 말자 대학원은 그만두고 6개월 전쯤 그놈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라서 친정집에 가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아껴가며 한 달에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비 아낀다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후배가 500만원을 되찾자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와 함께 민희가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데리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민희 집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울리자 민희 어머님께서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민희와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민희 결혼 축하하려고 온 거야? 이 말을 들으니 민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민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 사실은 민희에게 500만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그걸 돌려줄 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4월 이후에 갑자기 민희와 연락이 안 돼서요. 어떻게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후배와 상의한 결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민희 어머니께서 저와 후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니 민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모르는지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본 민희는 조금 통통해졌고 배도 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희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희야,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민희는 동네방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비명 좀 지르지 마.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거 나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전화 왔었는데 살아있었구나. 게다가 임신도 했네? 민희는 비명을 멈추었고 어머니께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셔서 소문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던 민희는 얼굴이 토마토 마냥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만원씩 이체해줬던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자 엄마, 이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 아니야. 투덜투덜 말했지만 저와 후배, 어머니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민희가 돈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가 보네. 민희랑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돈은 꼭 돌려주도록 할게. 가족끼리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와 후배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이 풀리니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민희 어머니께서 문자를 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민희의 아버지가 연구실에 그 남자가 앞날도 창창하고 집안도 마음에 든다고 저와 헤어지고 그 남자랑 만나라며 저와 민희가 헤어질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 주겠다고 민희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전화로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 500만원의 행방인데 그건 민희가 그놈이랑 데이트하며 다 써버렸다네요. 민희 어머니께서는 500만원과 병원에 입원했던 돈까지 해서 600만원으로 갚겠다고 써있었습니다. 그 후에 민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까지 소문이 나버려서 아버지께서는 쪽팔린다며 일을 그만두시고 민희 어머니께서는
미니에게 6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옥신각신하다 미니가 입금을 계속 거부하자 어머니께서 대신 6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부끄럽다며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다는데 집이 안 나가니 쥐 죽은 듯 조용히 집에만 있고 미니는 그 남자랑 이혼한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33살, 저는 28살에 신생아 딸이 있습니다. 제가 겨우 딸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한동안 친정에서 첫 유아로 고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2개월 후이고 귀가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이제 너 여자로 보이지 않아. 출산하면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거지. 하긴 임신 전에 비하면 살도 쪘고 스타일도 많이 망가져 저 자신도 깨닫고 조금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처받아서 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인지 부부 생활은 없어지고 침실도 따로 있기 때문에 육아로 지쳐 있어 사적으로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다만 남편은 그 이후로 매일 밤처럼 술 냄새를 내고 돌아와서 휴일에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 외출 삼매경이었습니다. 이건 친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을 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때 빨래에 섞여서 술집 명함이 나왔어요. 역시 매일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대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정을 놓지 말았으면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고 기저귀나 우유 같은 걸 사기 위해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찾아 운전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을 의심했지만 황급히 쫓아갔더니 번호판이 남편 차와 똑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일이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남편이 있는지 몰랐어요. 일 때문에 왔다면 회사 차를 사용할 텐데 말이죠. 뭔가 이상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저는 계속 쫓아가 봤어요. 뒷유리에서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 건 보였지만 누군진 잘 안 보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편의 어깨를 만지며 중앙에 얼굴을 내밀면서 그 인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여자였어요. 보기에도 어려 보였어요.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차는 한참을 달리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덧붙여서 그 자초지종은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역시 하는 낙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호텔을 지나쳐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잠깐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사, 육아로 바쁘고 남편은 일절 도와주는 일 없이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감정과 머리는 다른 감정을 가졌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 사람을 아버지로서 곁에 두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눈앞에서 바람피는 걸 본 이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지 않아 온갖 보복을 생각했어요. 우선은 저 자신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사, 육아에 쫓겨 옷을 입은 채 화장도 하지 않고
그저 거칠어지기만 하는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스케줄이 틀어지더라도 여유롭게 가사 육아를 완벽하게 하고 동시에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을 하고 옷차림도 가다듬고 화장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할 일은 많아서 꽤 힘들었지만 1년에 걸쳐 조금씩 체중은 임신 전 무렵으로 돌아갔고 체형은 임신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갈아입을 옷과 화장 덕분에 탄력도 생기고 어린 딸과의 산책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들켜버리면 이혼 때 남편의 충격이 약할 것 같아 굳이 남편이 귀가할 때쯤이면 사이즈가 큰 스웨트를 입고 몸매를 속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귀가하여 잠만 자는 상태였기 때문에 눈치챌 일이 전혀 없었어요.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바람 피우는 줄 모르는 척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수집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고용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덕분에 모아놓은 돈은 거의 바닥났지만 이혼을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타일 놓고 저축한 돈은 그대로 있는 척 하고 있었어요. 조사 끝에 남편의 바람 상대가 회사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 흔한 사내 불륜인 거죠. 상대는 26살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하기에는 아직 타이밍으로서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며 조금씩 벌이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참새의 눈물 정도, 그 정도 벌이였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딸과 둘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이혼할 무렵에는 실수령으로 평균 300만원 가까이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걷돌았고 딸에게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딸의 성장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를 준비하고 있을 때 드물게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쉬던 날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빨리 안 나가네? 귀찮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잡지를 보다가 가끔 혼잣말로 오, 얘 너무 귀여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잡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여성용 패션 잡지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일부러 사서 읽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희죽 웃으면서 잡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도 이만큼 말랐고 귀엽다면 여자로 보일 텐데 말이야. 얘가 내 마누라였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신경을 건드려 왔습니다. 상당히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말랐다는 것을 폭로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견뎌냈어요. 남편의 말을 간간히 무시하고 있으면 조금은 관심 좀 가져봐.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네 하면서 잡지를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그런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 나가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지만 딸과 놀면서 힐링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3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시간 확보와 딸에게도 슬슬 친구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편과 일단 상의를 해봤어요. 알아서 해 하고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을 눈치챈 지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조사한 결과 눈치채고 나서 3년이 시효라고 했으므로 딱 알맞은 때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와 바람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름의 위자료가 될 거라고 설렜습니다.
친정에는 유치원이 정해진 후에 이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것도 없이 오히려 겨우 이혼으로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시댁은 친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으며 그쪽에도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요. 그건 당일에 하기로 했어요. 혹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후 남편 명의의 집이라서 나가야 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전까지 주거를 정하고 조금씩 짐을 운반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 생각도 했었지만 이혼해도 둘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에 집과 유치원 사이 정도에서 집을 구했어요. 동시에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이혼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입학식이 있다는 것을 보름 전부터 전했는데 남편은 거부했어요. 일이 있다고 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왔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남편에게 오늘 입학식이라고 다시 말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와 딸만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그 길로 친정에 가서 점심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시댁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게 있어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일이라 가볍게 사과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혼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발언에 시부모님은 놀라시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많은 양의 증거를 내놓았고 출산 전후부터 바람 피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정을 방치한 사실과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딸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모두 할 말을 잃고 한동안 말없이 묵묵히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시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한 거 전부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이시고 시어머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빨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의 말은 지당했지만 저는 바람을 안 순간부터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언행에 복수할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했어요. 이 지경까지 오게 돼서 미안하다. 며느라,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단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랑 마누라는 손녀를 너무 귀여워해. 이혼 후에도 괜찮다면 계속 만나고 싶다. 그 녀석이 한 짓은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아들 필요 없어. 시아버지 말씀은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놀라는 반면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일하고 있어서 아직 못 가. 젊은 여자랑 노는 게 일이야? 즐거운 일을 하고 있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귀찮은 듯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제가 팔짱을 끼고 말하니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대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 오랜만이고 또한 몸의 라인을 알 수 있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형이 돌아왔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을 테니까요. 와, 살이 많이 빠졌잖아. 날 위해 열심히 했구나. 이제는 여자로 볼 수 있겠네. 뭐라고 짓거리는지 정말 재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집에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몸매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에 이혼 신고서를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은 이게 뭐야? 장난이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뭐? 나랑 이혼하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콧웃음을 치는데 저는 화가 나 프리랜서로 돈 받은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이 정도는 벌어. 이 정도면 딸이랑 둘이서 생활할 수 있겠지? 명세서에는 월 300 정도의 수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보고도 헛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이거 가짜 아냐? 나를 속이려면 통장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는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어때? 이거 보면 믿어져? 이제 믿지? 통장 입금 내역을 본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계속 바람의 증거를 남편에게 내던졌고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외도였죠. 뭐?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해줘. 네가 여자를 안 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나는 네 아이를 낳았어. 내 체형이 바뀌었다고 바람 피우는 게 정당화될 순 없어. 육아 하나도 안 도와줘서 모르겠지만 화장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육아는 바빠. 식사도 제 시간에 할 수 없고 잠들었나 하면 금세 일어나서 울고 잠깐 눈을 떼며 위험한 짓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 화장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건 핑계지. 회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화장도 하고 자기 관리하는 여자들 있단 말이야. 그건 남편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저도 그동안 쌓인 불만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애당초 바람 피워놓고 이혼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그렇게 잘났어? 지금의 당신은 생활비 주는 사람일 뿐이야.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콧웃음을 치고 거울과 남성 패션 잡지를 내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남자로 볼 수가 없네? 가정을 방치하고 바람을 펴? 착각하지 마. 배 나오고 호레비 냄새 나는 아저씨 같은 건 나도 필요 없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변호사 명함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회사에도 바람핀 소문이 나서 대리 자리에서 좌천됐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못 견디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만나던 그 여자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 알고 나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회사도 퇴사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전 남편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지만 모두 차단하고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제 아내는 핸드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6개월 연애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다며 매일 장 봐서 요리해주고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유치원 다니는 둘째, 셋째 어린이집까지 지각 한 번 없이 등원시키고 제 점심 도시락까지 싸주는 정말 완벽한 아내입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일주일 전, 제 가게로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주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와이프 관리 똑바로 하세요. 네? 다쪼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쯧쯧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아유 불쌍해. 그거 알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쪽 와이프 당신 속이고 바람 피우는 거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제 아내가 어쩌고 저쩌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만 나가주세요. 매일 밥하고 애들 챙기느라 바쁜 와이프는 시간이 없어서 바람 같은 거 못 피울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김주환 씨, 당신 와이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여기로 전화해요. 그럼 기다릴게요. 저는 별의별 손님들 다 만나봤었지만 와이프 얘기를 하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얼떨결에 받았지만 그냥 책상 구석에 던져두고 기분이 안 좋아 1시간 거리지만 집에서 아내와 점심을 먹을까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려니 반대편 끝에 와이프 차가 있더라고요. 차에서 와이프가 내리는데 손에는 장바구니와 차량용 드라이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내는 트렁크를 열고 박스에 있던 식재료를 장바구니로 옮겨 담고 박스를 서둘러 분리수거장에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올라간 뒤 아내가 버린 박스로 가보니까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구매한 영수증이 들어있더라고요. 분명 마트에서 장 본다고 했는데 인터넷 구매 영수증이 있으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야? 아니,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집에서 밥 먹으려고 왔어. 아, 그래? 좀 전에 장 보고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주려고 두부 사왔어. 조금만 기다려. 배 많이 안 고프니까 천천히 해. 저는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아내가 벗어둔 외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었는데 외투 가까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니 팔 부분에서 남자 향수 향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 향수와는 다른 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날 가게로 출근해서 어제 받았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제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연락하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해 줄까요? 제 아내랑 그쪽이랑 무슨 사이예요? 제 전남편이랑 바람핀 사람이 당신 와이프예요. 네? 제 아내가 그쪽 전남편이랑 바람을 폈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거 보세요. 이거 제 전남편이랑 와이프분이랑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는 거 CCTV 저장해둔 거예요. 아니, 평일에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랍니까? 인터넷 카페요. 지역 모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알게 돼서 만났다더라고요. 와이프분 카페에서 유명해요. 유명하다고요? 그럼 카페에서 알게 됐더라도 애 셋 보느라 만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언제 만난 거죠? 시간 많은 사람은 조용한 카페나 멀리 나가서 몰래 만날 텐데 시간 없는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장 보러 가서 시간 쪼개서 만나는가 보더라고요. 와이프분 장 보러 가실 시간 다 됐죠? 따라가 보죠. 저희는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아내 차가 보이는 곳 멀리 주차했습니다. 기다리니 아내가 내려오고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향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마트 장 보고 나면
첫째, 둘째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장을 안 본다면요? 장을 안 보면 시간이 남겠죠? 매일 장 보는 사람이 장을 어떻게 안 봐요? 그럼 장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지켜보죠. 아내가 마트에 주차하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빈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곤 차에 타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희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마트에서 멀지 않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입구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도착하니 둘은 손잡고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일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나 마트지. 장 보러 왔어. 왜? 아니야. 오늘 마트 행사 같은 거 하나? 되게 시끄럽네. 오늘 삼겹살 행사한다고 시끄럽긴 하네.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줄게. 여보, 나 애들 픽업 가려면 서둘러야겠다.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아내와 통화는 평소랑 다름이 없었고 정말 마트인 듯 시끄러웠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는 마트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기요, 방금 들으셨죠? 진짜 마트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와이프분 진짜 철저하시더라고요. 마트 소리? 그거 전화 받을 때 안 들키려고 전화 받을 때 마트 소리 유튜브 영상 옆에 틀어놓은 거예요. 날 속이려고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침착하잖아요. 놀랍네요. 이런 상황에 저렇게 침착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들 픽업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12시 반에는 마트로 출발해야 장 본 거 싫어서 픽업 갈 수 있으니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12시 반 신데렐라로 유명해요. 12시 반이 되자 정말로 아내는 호텔에서 나와 다시 마트로 출발하더라고요. 아내는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었던 상황이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마트에 도착한 아내는 익숙하게 이미 장이 봐져있는 박스를 트렁크에 싣더라고요. 아까 마트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장 본 적이 없는데 저기 트렁크에 싣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전날에 와이프분이 인터넷으로 미리 장 본 거 마트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포장해서 실어주는 거예요. 직접 장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장은 인터넷으로 미리 보고 장 보는 시간에는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리 장을 봐두니까 시간이 남고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돼. 매일 마트 장 본다던 사람이 장은 안 보고 그 시간에 바람을 펴? 저는 아내에게 뛰쳐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장 본 척이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아주 뻔뻔하네 뻔뻔해. 당신 박정진 알지? 당신이 인터넷에서 꼬신 박정진이 내 전남편이야. 남의 인생 다 박살내놓고 매일 장 봐서 남편한테 요리해주는 건 너무 가식 아냐? 박정진 그 사람 아주 잠깐 몇 번 본 게 다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정말 몇 번 본 게 다예요. 몇 번 안 본 거 다 알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지? 한두 명이 아니잖아, 응? 1년 넘게 마트 간다고 나와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1년이 넘었다고? 이 짓을 한 게 1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다 사실이야.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어.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 뭐 할 말 있다는 거야? 아픈 시부모님 챙기고 애들 아침 먹이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당신 점심 도시락도 싸야지. 애들 집에 오면 케어도 해야지. 12시 전에는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하루가 부족해.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건데 나는 집에서 가정부가 돼가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여유는 하나도 없더라고. 나를 위한 것은 사치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다가 여유가 생겼는데 여유를 즐기지도 못하더라고.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인터넷 하다가 어쩌다 보니 카페에 들어가게 됐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처지 사람끼리 12시 반까지만 여유를 보내자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정말 이게 다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모두를 속인 게 용서가 될 것 같아? 반대로 내가 그랬으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나한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적 있어? 나는 당신, 시부모님, 우리 애들한테 희생만 했지. 나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어. 이번 일은 정말 2번 다시는 없을 거야. 나 정말 약속할게. 나도 이런 생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여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부탁이야. 미안한데 여보, 나 애들 데리러 갈 시간 다 됐어. 집에 가서 간식 만들고 바로 애들 데리러 가야 해. 그리고 첫째 학교에서 내준 숙제 아직도 다 못했어. 아버님은 내가 만든 곰탕도 먹고 싶다고 하셔서 곰탕도 끓여야 해. 정말이지, 할 일이 태산이라고. 나 없으면 당신은 괜찮아? 시부모님은 누가 챙길 거야? 애들은 어떻게 하게? 나 없이 잘 살 수 있어? 모든 게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지만 정말 꿈에도 모르게 잘못된 만남을 해왔던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기구했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제가 28살 무렵, 제 약혼녀는 저보다 2살 많은 30살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는 광고 관련 벤처 기업이었는데 약혼녀는 제가 신입 때 저를 많이 챙겨주던 상사였어요. 첫눈 오는 날 퇴근길에 제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둘 다 자전거 타는 걸 무척 좋아했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연애는 매우 순조로웠어요. 교제한 지 1년째 되는 날 좀 비싼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괜찮아? 괜찮아. 이번 달에 보너스도 들어오고 주식도 잘 되고 있어. 그렇게 들어간 식당은 식사와 와인의 조합이 절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저는 그다지 술이 세지 않아 천천히 마시고 있었는데 약혼녀는 요리를 즐기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둘 다 취기가 올라 택시를 타고 약혼녀 집으로 갔습니다. 약혼녀와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혼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게 들키는 계기가 됩니다. 몇 주 후 약혼녀는 자주 아파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계속 걱정시켜서 미안해. 헛구역질이 계속 나.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둘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지만 약혼녀의 증상은 임신했을 때 증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방문해 보니 예상대로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시기도 교제 1주년 때 레스토랑에 간 그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실수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혼녀에게 청혼을 했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녀는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약혼 반지 산다고 보너스 받은 걸 다 썼는데 그녀가 너무 기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혼녀의 퇴사와 동시에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이사하는 김에 혼인신고까지 먼저 하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뿐입니다. 약혼녀를 데려가자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임신을 했다고?
뭐든 잘 챙겨 먹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와 약혼녀, 저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앞둔 어느 날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약혼녀 친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요일쯤에 저는 회사로부터 3박 4일 출장을 명령받았습니다. 임신한 약혼녀를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약혼녀를 둔 채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갔던 상사와 손발이 잘 맞아 3일을 해야 할 일을 무려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상사는 본사에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보고하였고 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어젯밤에 저와 주고받은 통화로 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놀래켜 주고 싶어서 하루 일찍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혼녀를 기쁘게 하려고 케이크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 그녀가 집에 없다면 괜히 외로울 것 같아 집에 다다를 때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 있는데 무슨 일이야? 약혼녀로부터의 답장은 20분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아직 저녁인데 자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저녁 준비하고 TV 보고 있었어. 일은 잘 되고 있어? 실은 돌아가는 건 내일이 아닐 것 같아. 그래? 출장이 길어졌어? 사실은 지금 돌아왔지. 라고 속으로 말하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뭐야? 현관에 들어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 신발 사이즈였습니다. 그러자 안방 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 같은 것이나 덜컹덜컹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낀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약혼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발자국 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려 들어가 봤습니다. 까! 오! 거기엔 약혼녀와 처음 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고 멍 때렸습니다. 오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 지금 이게 뭐야? 제가 그 남자에게 달려들렸는데 약혼녀가 제 앞으로 뛰어나와 저를 막았습니다. 아니, 빨리 돌아온다고 왜 말 안 했어? 말을 해줬어야지. 되려 큰 소리치는 약혼녀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틈에 대충 옷을 챙겨 입은 녀석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뛰어가더니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 2층인데 말이죠. 황급히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맨발의 남자가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라져가는 남자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방으로 돌아오니 약혼녀가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남자 뭐야?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해봐.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약혼녀는 체념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만나는 동안 계속 양다리를 걸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와의 교제는 저와 교제하던 기간보다 더 길고 3년 이상 사귀었다고 합니다. 저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 한 번쯤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도 했었다는데 결심이 굳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쭈뼛쭈뼛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제가 청혼하고 이 집으로 이사온 후에도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약혼녀는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에 저는 머리를 싸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만난 거야. 지금은 당신뿐이야. 날 믿어줘. 아니, 약혼한 뒤에도 계속 바람 피운 사람을 누가 믿어? 그리고 당신 임신 중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약혼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약혼녀와는 다른 사람 같은 모습에 무서워졌습니다. 약혼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진짜 제 아이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단 결혼은 보려 할 거야.
먼저 아이의 친자 확인부터 해야겠어. 친자 확인?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연하지. 만약 검사 결과 정말 내 아이가 맞다면 양육비는 주도록 할게. 양육비라니. 그럼 결혼은? 그러니까 그건 보류야. 정말 내 자식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보겠어. 그러자 갑자기 약혼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절대 싫어. 친자 확인을 하다니. 태어난 아기가 너무 불쌍해. 네가 이 아이의 아빠야. 믿어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일단 친자 확인이 먼저야. 머리가 아파서 난 가야겠어. 일단 여기서 나갈게. 나 없는 동안에 생각 좀 해볼래? 남자를 만나기에 늦은 시간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니 약혼녀는 소리를 치고 날뛰는데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1시간 정도 거리여서 저는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냈습니다. 그동안 약혼녀에게서는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와 제발. 친자 확인 얘기 하지 말고 날 좀 믿어줘. 내 애 아빠는 너뿐이야. 나는 네 아이를 낳고 싶어.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연락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약혼녀의 연락이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빌라로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는 지난번 것과는 별개로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더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약혼녀와 그때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약혼녀의 뺨을 때리며 깨었습니다. 또 보네? 여길 또 와? 눈을 뜬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약혼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어달라고 소리치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만난 걸 보곤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왜 진작에 못 알아봤을까?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안 할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부모님께 연락해서 같이 가고 싶어? 알겠어. 알겠다고. 친자 확인하기 전까지 결혼은 절대 안 돼. 빨리 확실히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거잖아. 어쨌든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였죠.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산 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해외로 샘플을 보내서 한 거긴 하지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숨막히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맞다면 평생 저 여자와는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뱃속의 애는 저랑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끝까지 꺼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조건과 수입에 비해 그 남자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왜 관계를 끊지 않았어? 남의 집에 왜 계속 오는 거야? 그것은 마지막 추억이라고 할까요?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마지막 같은 소리 하지 마. 앞으로도 평생 함께할 사이니까. 평생 함께라니요. 저는 그냥 가볍게 만난 건데. 장난하지 말고 남자잖아. 책임져. 그렇게 말하자 절망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덧붙여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날 약혼녀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빌라에서 약혼녀 짐을 모두 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혼녀와의 결혼은 한번 보류하겠습니다. 먼저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만약 뱃속의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다면 결혼을 하거나 양육비를 잘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딸이 저지른 일.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네. 이모님 정말 미안하네. 약혼녀의 목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며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은가. 설사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든 아니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며 어째서 이런 분에게서 약혼녀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약혼녀는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연히 출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훗날 약혼녀는 아기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때? 귀여운 아기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 솔직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 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나랑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귀여운 아이인걸? 너와 함께라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아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남의 아이를 키울 리가 없잖아. 게다가 아이 아빠가 있잖아. 나한테 당신이 운명의 남자야. 그런 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줄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 약혼녀를 우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무서워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약혼녀에게는 약혼 반지, 식장 예약금 등을 비롯해 약혼 파기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약혼녀는 저와의 약혼이 파기된 후 만나던 그 남자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약혼녀의 어머니는 출산 자체는 기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여러모로 패를 많이 끼쳤네. 이 일은 다 잊어버리고 더 멋진 여자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게. 어찌됐든 손해배상을 청구한 저에게 저런 연락을 해주신 거 보면 정말 그릇이 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퇴근길에 근처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던 어머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시간 참 빠르다. 얘가 그때 걔야. 듣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전 약혼녀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키우시는 것 같았고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지만 전 약혼녀는 그 후 마음을 고쳐먹고 재취업을 했다 하고 재혼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돌싱에 아이까지 있어서 좀처럼 원했던 상대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속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저에게 미련이 남아 연락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뒤에 아이 아빠가 자취를 감췄지 뭐야. 정말 무책임하지? 그래서 내가 수소문해서 찾았어. 찾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찾았지. 호적은 안 올렸지만 아버지로서 양육비도 제대로 주고 있어. 얼마 전에 거리에서 전 약혼녀의 어머님을 만나 나눈 얘기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